FA-50이 본격적인 전투기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래 FA-50은 훈련기인 T-50에서 파생된 기종으로 체급이나 성능상 로우급에 해당되는 경공격기로 분류됩니다. 물론 동급 최강의 성능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베스트셀러이지만 근접 항공 지원 등 제한된 임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공격기가 아닌 진짜 전투기로의 가능성을 엿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필리핀에 수출된 FA-50PH가 미 공군과의 연합훈련 도중 F-22를 격추시킨 것입니다. 물론 전투기 간의 진짜 도구 파이팅이 아니고 F-22에게 일정 부분 제약을 걸었던 훈련 상황이기에 FA-52 공중전에서 F-22에 앞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급과 성능에서 비교도 안 된다고 여겼던 FA-52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에게 격추 판정을 얻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카이는 FA-50의 단자형인 전투기 버전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른바 F-50입니다. 그동안 FA-50이 수출에서 내세우던 포인트 중 하나가 F-16과 조종 환경이 유사해서 기종 전환이 수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F-50의 개발이 완료되면 아예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A-50의 또 다른 개량형 기종인 단자형 F-5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해 카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는데요. FA-50을 단자식 F-50으로 진화시킬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카이가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KF-16의 설계 개념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T-50이라는 고등훈련기가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T-50의 파생형인 FA-50은 F-16의 80% 성능을 수행하면서 F-50으로도 개량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이미 예전에 우리 공군에서 아직까지도 운용되는 F-5 타이거2를 대체할 단자형 F-50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으나 당시로선 동원 가능한 예산의 대부분이 KF-21 개발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발빠른 대응을 통해 성사시킨 FA-50의 폴란드 수출은 카이가 단순히 자사 제품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유럽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카이는 FA-50의 성공을 바탕으로 F-50 단자형 전투기의 개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각 수출 고객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는 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백 대의 미그-21 F-5, A-37, A-4, L-39 및 기타 오래된 훈련기 또는 경공격기가 교체될 예정인데요. FA-50 및 F-50은 이중 800에서 1000대에 달하는 잠재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카이는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FA-50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는 터줏대감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필리핀은 반군 소탕 등의 실전과 미 공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서 여러 차례 FA-50의 뛰어난 성능을 체감한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FA-50PH와 훈련에서 호흡을 맞춰본 미 공군의 F-22 조종사도 FA-50의 정밀 타격 능력과 랩터의 제공권 장악 능력으로 우리는 여러 임무 환경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치명적인 콤보를 만듭니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약 444km에 불과합니다. 얼추 계산해보면 평균 2시간의 채공이 가능하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꼴입니다. 물론 훈련기나 경공격기로는 이 정도로도 차고 넘칩니다. 게다가 FA-50은 로우급 기체로서 방어에 치중된 영내한 보수호가 주목적입니다. 장시간 먼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이며 5분 대기조처럼 최일선에서 이륙해 작전을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임무만 맡기기에는 FA-50의 성능이 지나칠 정도로 좋다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FA-50은 경공격기임에도 최대 비행 속도만 마하 1.5에 달하고 마하 0.7에서 0.95의 영역에서는 F-16급의 기동성을 보입니다.
성능이 너무 우수하다 보니 화력 지원이 주 임무인 경공격기로만 쓰기에는 아쉽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FA50의 단자형인 F50이 제시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이의 개량 계획을 살펴보면 F50의 가장 큰 특징이 FA50의 후방석을 연료 탱크로 전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50의 작전 반경은 FA50 대비 25%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전 반경이 종래보다 110km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전자 비행제어 개선, 공대공 공대진 미사일 개량, 수명 연장 등의 개량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FA50PL이 동체 중앙 외부 연료 탱크를 567리터에서 1135리터로 교체했음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F50의 작전 반경은 F16CD급인 860km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단자형과 복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조종석이 한 개냐, 두 개냐의 차이뿐인 것 같지만 사실 두 형태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조종석이 하나라는 건 당연하게도 파일럿 역시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일럿은 비행 조작뿐만 아니라 무기 시스템 관리, 통신, 전술 결정 등 모든 임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반면 복자형 전투기는 전방석에 우리가 흔히 아는 파일럿이 탑승하며 전투기 조작 및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후방석에는 무장통제사, 통칭 WSO가 탑승하며 레이더부터 무장 시스템, 무장 조작 등을 담당합니다. 또 타격까지 조종이 필요한 미사일의 경우 해당 미사일의 운용을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산 GPS 유도폭탄의 경우 평범한 멍텅구리 항공폭탄도 GPS 유도 키트만 설치하면 유도 미사일로 바꿔버릴 수 있는데요. 게다가 전투기에도 특별한 개조를 추가할 필요 없이 태블릿 하나만으로 간편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WSO는 태블릿의 조작을 담당하는 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자형 전투기는 파일럿 하나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임무 수행 부담이 크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복자형 전투기는 뚜렷한 임무 분담으로 비행과 무장 운용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전자전과 정밀 타격 임무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기동성보다는 스텔스 성능을 앞세워 정밀한 타격을 우선으로 하는 F-35부터가 복자형이 아닌 단자형임을 떠올리면 앞선 설명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으실 텐데요. 과거와 달리 현대 전투기는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과 첨단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전투기 비행과 무장 관리, 통신을 전부 자동화하거나 버튼 하나로 단순화해 파일럿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는데요. 덩달아 WSO의 역할도 줄어들면서 파일럿과 WSO를 각 한 명씩 양성하는 것보다 파일럿 2명을 양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명이 한 개의 전투기를 조종하던 걸 2명이 2개의 전투기를 조종하도록 바꾸는 것만으로도 직관적인 전력을 2배로 뻥튀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카이가 F-50을 만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가 그 계획을 받아들일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로선 그러한 결정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160대에 달하는 F-16이 있었고 심지어 비교적 신형이라서 굳이 FA-50을 제공전투기로 개량해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F-16은 아주 인기가 많은 전투기였고 미국도 사이가 좋은 나라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판매하곤 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무려 2,998대 F-16이 현역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젠 F-16 초기형들은 수명주기 40년에 가까워져 퇴역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F-16의 포지션을 이어받는 차세대 전투기가 되어야 했던 F-35는 너무 비싼 데다가 미국이 F-16처럼 쉽게 판매하지도 않는 귀한 몸입니다. 그나마 F-16CD급 기체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써먹을 수 있겠지만 초기형인 F-16AB급은 하루라도 빨리 기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F-16에 대안이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F-16AB를 F-16CD급으로 개량하자니
개량을 끝내자마자 퇴역을 준비해야 할 꼴이고, 그렇다고 F-16V급으로 개량하자니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규 도입의 경우 F-16V의 가격이 대당 1,052억 원에 육박했음을 고려하면 개량 비용은 못해도 이 절반인 500억 원은 필요할 텐데요. 예산 부족으로 여전히 F-16AB를 운용하던 나라들이 개량에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란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F-50이 노리는 게 바로 이 시장입니다. 물론 복자형을 단자형으로 바꿨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FA-50은 이미 블록 20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FA-50 블록 20은 기존 ELM-2032 기계식 레이더에서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더 이상 경공격기라는 체급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비교적 부족했던 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IM-9 사이드와인더, AGM-65 매버릭 같은 기존 무장에 아이리스-T, AIM-120 암람, KPD-350K2 등을 추가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대 공교전 범위는 최대 160km, 공대지 타격 범위는 최대 600km 이상으로 향상되는 건데요. F-16을 제외하면 유사 체급 중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한 건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FA-50 블록 20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 블록 20부터는 공중급유 시스템이 추가되었고,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통합하면서 레이저 유도 무기의 조준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예정인데요. 전통적인 임무 수행 영역이던 공대지 타격의 정밀함을 보다 향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F-50, 다시 말해 단자형 개량까지 추가된다면 FA-50은 더 이상 경공격기가 아닌 전투기로 부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용 항공기 기술의 시발점이자 견인차 역할을 해온 T-50 계열 항공기들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타고난 천재는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뛰어난 우등생이라고 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동급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경공격기 FA-50이 폴란드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동안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는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계약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아예 취소한다든가 하는 불안한 소식들도 있었지만, 정작 폴란드군 내에서는 한국에서 도입된 무기들에 대단히 만족하며 속속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FA-50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미 폴란드에 FA-50이 납품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으나 폴란드 공군에서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파견된 조종사가 폴란드 조종사의 보조 겸 교관의 역할로 함께 FA-50에 탑승해 비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드디어 폴란드 조종사 단독으로 FA-50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이제 폴란드 영공방어 임무에 FA-50이 투입될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거기다 FA-50의 다른 버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도색까지 폴란드 버전의 FA-50에서 나타났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폴란드가 FA-50을 어떤 임무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도색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폴란드 최대 방산 기업인 PGG 그룹의 세바스찬 흐바웻 회장이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PGG 그룹은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이며 흐바웻 회장 역시 폴란드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폴란드의 9년 대화를 총괄지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참여가 아닌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당시 폴란드가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하여 KF-21 블록2 개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KF-21 블록1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한 이후에나 폴란드와의 대화가 재개될 것 같았는데요. 얼마 전 폴란드 언론에서 진행한 카이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KF-21 개발 협력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폴란드 최대 군사매체인 디펜스24에서 카이 국제사업부의 김재홍 부사장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기자는 폴란드에서의 KF-21 전망에 대한 질문과 함께 카이가 폴란드와 KF-21 개발을 두고 협력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을 건넸습니다. 이에 김재홍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협력 모델에 열려 있습니다.
KF-21에 대한 폴란드 측의 참여 의사를 알고 싶습니다. 산업협력의 구조는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부 부품 생산을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만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이와 관련된 예비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폴란드를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FA-50을 폴란드에 공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재홍 부사장은 F-35, F-16과 비교해 KF-21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KF-21을 F-16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F-16은 뛰어난 4세대 전투기이지만 5세대나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KF-21은 완전히 다릅니다. 5세대, 6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하이급 전투기 F-35와 미들급 전투기 사이에서 매우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2개의 비행대대가 더 필요하고 KF-21은 이러한 틈새를 아주 잘 메울 수 있습니다. 디펜스24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폴란드에서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 바이퍼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 육군이 유럽 최대 규모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공군은 FA-50을 도입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전력 증강이 없었는데요. 폴란드 공군은 FA-50 48기 구매에 이어 미국에서 F-35A 3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하이급과 로우급 중간을 채울 미들급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카이의 발빠른 납품으로 FA-50 10대가 폴란드 공군에 합류했지만 기존의 미그-29, 28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고 수호이-22 전폭기도 전량 퇴역 예정이라 오히려 폴란드 공군의 전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F-35A를 추가로 도입하기엔 EU의 지원을 받는 폴란드라고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F-16 바이퍼 도입 방안이 나온 것인데요. 카이의 김재홍 부사장은 KF-21은 F-16 바이퍼와 마찬가지로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설계에서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개량을 고려하고 만든 전투기이기에 딱 중간 지점이 필요한 폴란드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한 것입니다. 여기에 폴란드로 건너간 FA-50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 FA-50이 인도되고 지금까지 FA-50에는 폴란드 파일럿과 교관으로 파견된 한국 파일럿까지 2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비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한국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동안 러시아제 전투기를 몰아왔던 폴란드 파일럿들에게 서방식 전투기인 FA-50은 낯선 부분이 많았기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한국인 파일럿이 동승했던 것인데요. 전투기가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닐 뿐더러 귀중한 파일럿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훈련 비행을 통해 충분히 숙련도를 쌓았다는 판단하에 지난 16일 폴란드에서 최초로 한국 파일럿이 동승하지 않고 단독 비행을 실시했으며 이는 폴란드에서 FA-50이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FA-50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안수한 파일럿은 한국에서 기종 전환 훈련을 받고 돌아온 야책 스톨라렉 소령이었는데요. 1차 교육 대상자였던 스톨라렉 소령은 지난 2월부터 대한민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약 10주 동안 기본 교육을 받고 이후 제16비행단에서 7주간 전투기 입문 과정을 수료한 후 6월 22일에 본국인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폴란드에 FA-50GF가 도착한 이후 한국 교관과 몇 차례 훈련 비행을 실시했었고 이번에 완전히 단독 비행을 실시하며 폴란드 최초의 FA-50 파일럿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훈련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기동을 수행했고 FA-50의 뛰어난 기동력에 크게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독 비행에 대해 FA-50의 항공기 엔지니어인 마르친 보르타 중령은 오늘은 우리 기지에 있어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미그-29의 30년 역사를 끝내고 현대적인 FA-50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폴란드 군사 매체 폴스카 즈브롱이나는 폴란드 공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폴란드의 FA-50은 다른 부분에서도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위장도색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의 매우 독특한 모습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FA-50GF 조종석 동체하부에 칠해진 진한 회색의 도색 때문인데요.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기존 FA-50 계열 항공기를 운용하던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특별한 위장도색입니다.
이는 도그파이트 등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적 파일럿을 기만하기 위해 동체하부의 가짜 조종석 모양을 칠해놓은 것으로 펄스 캐노피, 페이크 캐노피 등으로 불립니다. 캐나다 공군이 운용하던 CF-18 호넷이 실전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레이더가 아니라 육안을 속이는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스텔스인데요. 지상에서 봤을 땐 적의 효과가 있나 싶지만 음속을 넘나들며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전투기 파일럿의 시야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CAS, SEAD 같은 지상화력 지원 시에는 적군이 정확한 공격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적의 대공화망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전투기 상부에 위치한 중요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례로 미국이 근접 항공 지원만을 위해 설계한 공격기 A-10에서는 페이크 캐노피 도색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크 캐노피를 적용한 전투기는 공중전투 시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유리한 공격 위치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경공격기는 역내 안보 유지에 성능이 집중되어 있고 장기간 공중 채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공격이 아닌 방어가 최우선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자연스레 근접 교전이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기껏해야 20km 이내에서 벌어지는 근접 공중전은 보도 경쟁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상대의 뒤를 노리느냐가 관건인데요. WVR 상황에서 파일럿은 보도 변경 및 급격한 기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명 포스트 스톨 기동인데요. 동체를 쳐들어 급격한 감속으로 상대의 뒤를 잡는 코브라 기동이나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쿨비트 기동, 기체의 양력 한계를 거스르는 입체적 기동으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무중력 기동 등이 모두 포스트 스톨 기동의 일종입니다. 파일럿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며 적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현대 전투기의 고성능 레이더가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상황 판단은 여전히 인간 파일럿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찰나의 순간이라도 적 파일럿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면 페이크 캐노피 도색을 전투기에 적용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KF-21 보라매처럼 기본적인 RCS 값이 낮다면 스텔스 기능에 의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FA-50은 적의 육안 관측을 기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체의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위장 도색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싼 편인데요. 게다가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우수한 레이더에 기반한 방공망을 구축한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맨패지만 하더라도 우선은 육안으로 전투기를 포착하고 조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외선 레이더의 냉각 문제 때문에 45초 이내에 발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도 성능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위장도색 같은 잠깐의 교란으로도 경공격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투기 도색은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분명한 전술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광기만, 즉 카모플라주 효과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소속을 식별하고 아군과 적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투기의 도색은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임무 및 운용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데요. 폴란드는 자국의 환경과 곧 전력화가 완료되어 영공방어 임무에 투입될 FA-50의 용도에 맞게 영리한 현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서 대한민국 군용기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FA-50은 실제 임무에서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KF-21 사업에 폴란드가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